이번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르뜨르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 사르뜨르가 그냥 단순히 전번에 했던 일강 전체의 어떤 그 주제하고 연속성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전번에 우리가 이제 데카르타에서 어떤 결론을 우리가 도출을 했는가 하면은 이 자아가 그 유아론적 어떤 모순 혹은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을 못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부분적인 결론을 내렸죠. 왜냐하면은 그 데카르트가 신존재 정론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 지식 그런 다음에 나는 사유한다, 즉 존재한다라는 그거를 나름대로 확실성의 명령성은 확보는 했지만 그때의 자아가 보편성, 즉 그 자아가 다른 타자와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서로 그 근거를 지어줘야 되는데 같이 말하자면 내게 확실하다고 해가지고 타자한테도 그게 확실하다는 점은 우리가 확보를 하지를 못했어요. 단지 이제 데카르트가 신의 어떤 그 보증을 통해 가지고 그 간접적으로 그 자아에 대한 명령성을 확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명령성을 근거로 모든 학문에 대한 어떤 그 참의 기준을 제시를 했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이제 발견을 했죠. 근데 이 문제가 곧바로 서구 현대 근대 철학을 넘어서서 현대 철학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를 읽어보셨으면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끝까지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데카르타 코기토가 계속 나와요. 한 세 군데 계속 이 데카르타 코기토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문제점이 나오고 이미 사르뜨르는 자신이 이 데카르타가 가지고 있는 유아론적 그 문제점을 넘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 상호 주관성 문제까지 이 책에서 자기가 이제 근거를 제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 이제 주제인 이 사르뜨르를 통해 가지고 과연 사르뜨르는 데카르타로부터 시작되는 칸트, 헤겔에 이르기까지 근대의 어떤 그 철학의 인신론적인 어떤 정초를 현대 철학에서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두 번째 테마로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에서 이제 상호 주관성 문제라든지 특히 타자 문제를 다룸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이 데카르타의 자아가 유아론적 자아에서 상호 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타자에 대한 어떤 문제를 다시 주제화시키면서 이 자아에 대한 어떤 보편 타당성에 대한 어떤 이론들을 제시함으로써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주관성 이론에 대한 현대적 고찰 그리고 현대적 그 성찰을 완성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데카르타로부터 시작된 이 자아 이론이 칸트한테 이론에 가면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통각 이론이 나타나요. 아플잽존이라 그래서 독일어로는 아플잽존이라 그러는데 이 통각 이론, 이 통각이 나오게 됩니다. 이 통각이 뭔가 하면은 휴움과는 달리 우리의 어떤 그 각 개별 경험, 그 지각을 통해서 갖고 있던 어떤 그 경험들이 하나의 어떤 나에 의한 어떤 통일적인 어떤 경험으로 완성이 될 때 바로 이 통각이 작동됨으로써 바로 그런 경험들이 개별적 경험으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나에 의한 어떤 종합적 경험으로서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바로 이 통각이 작동이 됩니다. 근데 이 통각이 사르뜨르라든지 후설 같은 경우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죠. 어떻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은 이때 통각으로서 했던 것은 요청이 된 것이고 하나의 권리로서 주어진 것이지 실제 우리 의식의 그 경험, 그 통각이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현상학에서 말하는 그 사실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의식에 그대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통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의식의 어떤 통일체로서 나온 통각이 사실은 하나의 어떤 그 개별 경험을 통일화시키기 위한 어떤 요청으로서의 어떤 제시된 어떤 권리의 방식으로 이야기가 됐을 뿐이지 그것이 사실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사실적인 어떤 증명 자체를 사실은 후설이라든지 사르테르라든지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죠. 그럼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주관성에 대한 현대적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을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이쪽에 맞추면서 우리가 이 현대에서 도대체 의식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도대체 데카르타로부터 시작돼서 해결에까지 이르르고 있는 어떤 의식 이론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의 이론을 어떻게 제시를 하는지,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비적으로 고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조금 남는 시간에 우리가 이제 텍스트 자체로서 우리가 여기 제시되어 있는 어떤 이론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그러면은 후설이라든지 이 사르테르가 종래 의식 이론을 어떤 차원에서 비판을 하는가 하면은 종래의 모든 이론, 그러니까는 그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돼서 칸트로 이루고 있는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이론을 어느 차원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은 반성적 차원으로 보고 있어요. 반성적 차원에서의 의식으로 보죠. 그러면은 이 반성적 차원에서 나온 의식은 후설이라든지 사르테르 같은 경우는 다시 하나의 어떤 의식을 내세우는 게 뭔가 전반성적 의식이라는 게 나와요. 이 전반성적 의식을 제시를 함으로써 종래에 가지고 있던 의식에 대한 어떤 이론을 비판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반성적 의식에 대한 근거로서 의식에 대한 어떤 통일적 이론을 내세움으로써 전혀 새로운 어떤 의식 이론이 탄생이 되면서 이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관점을 내세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익히 많이 들었던 그 존재와 무 할 때 그 무의 어떤 그 개념이 여기서 이 전반성적 어떤 그 개념에서 나온 반성적 자아의 어떤 그 활동 방식을 나타내기 위한 방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자체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왜 물어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반성적 의식과 전반성적 의식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에서 읽고 오셨던 그 텍스트에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뭐 기토라든지 아니면 뭐 자유라든지 책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의식 이론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은 그 실존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어떤 기토라든지 자유라든지 책임이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되는지 그 말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대적 의식에 대한 그 현대적 그 의식, 새로운 어떤 의식 이론의 비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일 먼저 우선 이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지향성 개념을 이제 후설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롭게 의식을 이론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 지향성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이화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의식 자체에서 나온 그 관념 혹은 의식에서 만들어낸 어떤 그 관념 자체가 세계하고의 어떤 그 관계를 이어주는 어떤 관계에서 늘 어떤 그 긴장 관계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해소를 못하죠. 근데 현대 들어오면 이거를 무슨 개념으로 대치를 시켜버리는가 하면은 바로 현상 개념으로 대치를 시킵니다. 이 현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그 대상이 자기 자신 대상이 그대로 의식에게 비치는 어떤 그 방식을 이 현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이라는 개념은 데카르타라든지 아니면 그 칸트한테서 계속 나타나는 어떤 그 관념의 어떤 그거를 현대에 와서는 현상이라는 말로 대치를 시키면서 이 현상하고 의식하고의 어떤 그 관계, 그런 다음에 이 현상하고 의식의 어떤 그 관계를 맺어지는 요 구조적인 관계가 바로
지향성이라는 걸로 후설이 이제 명명하죠. 그러니까는 그 여러분들 그 intentionality 뭐 이런 말 할 때 그 지향이라는 말, intention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intention이라는 이 의식이 바로 종래에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어떤 그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대치시키는 거죠. 이게 왜 어떤 의미에서 관념을 대치를 시킬 수 있는가 한번 보면은 관념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입장은 우리가 지각된 것, 그러니까 페르시피된 것 이 자체, 뭐 지각된 것 혹은 감각된 거라든지 뭐 이런 것 자체가 바로 이걸 존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그 관계에 대한 어떤 그 농구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정초 문제를 삼지 않고 요 자체가 바로 지각된 것 그 자체가 바로 존재, 즉 세계다라고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의식하고 요 두 관계만 맺어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현대 와서는 현상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여기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난점 같은 것들을 하나의 극복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요 현상하고 의식하고 관계 맺고 있는 게 바로 요 구조가 바로 지향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의식의 일반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의식의 구조는 무엇이냐? 바로 지향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지향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이제 보죠. 이제 의식 구조론 지향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본다 이렇게 할 때 아니면 여기에 어떤 그 책상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어떤 그 휴대폰 같은 걸 우리가 바라볼 때 사실은 우리가 여기 이 휴대폰에 대한 나와 의식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의식과 만약 휴대폰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요때 이 우리가 이제 휴대폰에 대해서 혹은 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분필이라든지 여기 여러 가지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대상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관계를 맺어지죠. 저는 이제 이게 휴대폰으로 분명하게 보이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이게 휴대폰이 아니고 또 다른 거로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또 어린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할머니 우리의 지금 우리의 어떤 이 익숙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또 다른 어떤 물체의 어떤 한 형태로 보이죠. 그럼 여기서 관념론자들은 이 관념 하나에 대해서 딱 의식 하나가 맺어지지만 지향성일 때는 여러 가지 관계로 맺어지는 거죠. 이게 아주 특이한 겁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분필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딱 여러분이 그건 반드시 분필이다 이렇게 딱 하나만 딱 했을 때는 그냥 하나의 어떤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관념을 1대1의 어떤 관계로 끝나버리지만 이게 분필 어떤 사람한테는 분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하나의 필기 도구의 어떤 방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또 다른 방식의 어떤 물체로 보이게 되는 거죠. 즉 한 물체인데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어떤 그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이 방식 자체는 다른 식으로 하면은 각각의 나타났던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바로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현상으로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요 물건과의 어떤 하나의 어떤 현상 관계가 생기되고 또 다른 분한테는 이게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보일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이 지금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관념론적 입장에 있을 때는 딱 하나의 어떤 그 관념, 의식 요 관계밖에 성립 안 하지만은 지향성에 들어오면은 이 한 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어느 사람이 정확하게 봤느냐
뭐 또 어떤 사람은 요것만 그거로 봤으니까 그런 어떤 문제의 어떤 진위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대상에 대한 것, 또 세계에 대한 것, 그림에 대한 것, 혹은 다른 세계에 대해 펼치는 거는 1대1의 방식으로 맺어지는 게 절대 아닌 거죠. 요 방식이 바로 우리가 의식이 대상과 맺어지는 어떤 관계가 바로 지향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를 이제 여러분들 저 휴대폰에 보면은 제가 오늘 그림 하나를 띄웠어요. 마사초 그림 하나를 띄웠는데 그 한번 잠깐 보시면은 예예 제가 오늘 그 일부러 이제 하나 이거 떼어 보낸 겁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은 이 마사초 그림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 그 그림에 보면은 이제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그림 내용이 자체가. 근데 위에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요새 말하면 세금 징수원이에요. 징수원. 오른쪽에 그 두 사람 있는 거. 저 뒤에는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 속에서 동전을 꺼내는 거예요. 그만. 그 예수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그러고 이제 여기는 예수가 중앙에서 그 세금에 대해서 종교의 어떤 세금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뭐를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지금 여기 지금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각각을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다양하게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이 이 한 그림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뒤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여기서 핵심은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해석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다양한 현상의 해석의 근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지향성이라는 의식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본 그러면 이 그림하고 너가 본 그 그림의 어떤 해석하고 다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다양성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왜? 각자 나타나는 현상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하게 맺어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 각각의 어떤 현상들 여러 사람들이 보는 중에서 뭔가 공통적인 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통적인 걸 찾을 때는 이 전체 그림에 대한 어떤 현상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한 측면을 지금 찾아내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그림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을 파악해내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 하나의 현상과 이 의식과의 어떤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의 어떤 지향성 속에 있는 어떤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차이가 났습니까? 아까 우리가 관념론에서 페르시에스 이렇게 나오면은 이 관념론에서는 의식하고 이 관념, 지각된 것 그것만으로만 이 세계를 파악을 해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현대에 돌아서 이 지향성 개념으로 들어오면은 그 한 의식 속에서 맺어지고 있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그 현상으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현상하고 이 의식과의 어떤 상관관계에서 맺어지는 그것이 중요하지 이런 식의 어떤 그 관념론으로 파악돼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통일 하나의 어떤 유일한 어떤 그 관념에 의거해 가지고 지각의 어떤 그 의식에 파악되는 어떤 그 방식을 이해하는 방식은 아닌 거죠. 이제 또 다른 예를 제가 한번 또 이 지향성에 대한 예를 이제 또 하나 들어보죠. 결국은 이건 뭐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지각에 의해서 파악된 어떤 세계가 하나의 어떤 의식이 해석을 해가지고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지향성에서 가지고 있는 키 포인트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 만약에 어떤 그 어떤 이 하나의 어떤 검은 그게 있다고 어떤 장막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하나의 수레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다시 이 수레가 나온다고 볼 경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종류의 의식에서는 이걸 그냥 지각적으로만 받아들이면은 여기서 뭐를 놓치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걸 보고 지금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이게 여기 들어가서 나오니까
여기서 어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와 유사한 걸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이와 유사한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지적 통찰 혹은 논리성의 어떤 게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해내죠. 근데 종래의 이론의 어떤 지각적인 차원에서는 요 보는 것만 볼 뿐이죠. 이게 지향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독특한 어떤 특징이죠. 이거는 이제 후세를 통해 가지고 사르트르에서도 더 심화되고 있는 어떤 의식의 지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기나 아니면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적 활동이 우리 지향성 속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요걸 지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지 이제 제가 두 번째로 현대 그 반성적 의식과 선반성적 의식이라는 어떤 그 문제로 들어가요. 이 문제가 들어가면은 이제 아주 그 현대의 복잡한 의식 이론에 대한 어떤 설명과 더불어 종래 가지고 있던 인식과는 다른 혹은 우리가 데카르트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형식상의 어떤 것 자아의 어떤 그 동일성 우리가 전번 시간에 제가 문제를 그렇게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들어오면 현대 들어오면 해소가 돼요. 바로 이 선반성과 반성적 의식의 어떤 과정 이 자체가 하나의 의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이제 조그마한 뭐 어떤 여러분들 그 이해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이 조그마한 게 혹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야지 요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비로소 이제 후셀이라든지 사르트르에 대한 어떤 이론을 이해를 하게 되고 왜 초월이라는 말을 하는지 왜 무라는 말을 자꾸 하는지 의식에 대해서 의식이 그 자아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자아의 그 원래 자아 개념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돼요.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뭐 그런 이해의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열린 세계에 대한 지향이라는 게 열린 세계에 대한 대비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그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종래의 이론에서는 자꾸 이 지각 하나 하면은 1대1로 요것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지각 관계를 맺을 때는 지금 제 얼굴 뒷모습 이 지금 제 모자 쓴 거 그런 다음에 제 어떤 칠판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같이 의식화되죠. 그런 다음에 이런 의식은 여러분들 기억 속에 침잠되고 그걸 제디멘티르트 하는데 독일 말로는 제디멘티르트 하는데 침잠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를 맺는가 하면은 요 분필에 대한 것만 지금 일단 의식화 먼저 시키는 거죠. 근데 요 침잠되고 있는 요 의식이 바로 우리의 어떤 자아를 이루고 있는 그 의식의 흐름 이런 게 됩니다. 즉 의식의 흐름 자체가 통일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나의 본질이 있고 이후에 이제 존재가 생겼잖아요. 그 나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내 어떻게든 다른 존재에 의해서 규정되든지 규정된 본질에 의해서 그 본질이 발현되는 내가 가는 과정에서 의식도 하고 관점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일단 존재가 본질 없이 존재가 던져져 있고. 그렇죠. 이게 본질을 이제 내가 의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걸 이제 반성적 의식인 거죠. 예. 사르트르식으로 하면 그게 이제 자아 개념은 어떨 때 생기는가 하면은 어떤 거를 반성화하는 차원. 그 구체적인 타겟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지점을 찾아가려면 이제 어떤 지점보다는 지향이라는 일단 넓은 이제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연결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게 아니면 그런 면이 있죠. 네. 그게 이제 지평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전문 용어로는 우리가 이제 의식은 원초적으로는 이 지평적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주시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저에 대한 어떤 이 방식, 저에 대한 어떤 모습이나 저에 대한 어떤 광의 이것뿐만 아니라 이 배경이라든지 다른 어떤 어떤 주변의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의식도 지금 같이 주제와 완전히 주제는 아니지만은 의식화 속에 같이 지금 의식화하는데 단지 제가 지금 황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할 때는 반성적 차원으로 올라와 버리는 거죠.
무의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비슷하지만 무의식하고는 달라요. 무의식은 우리가 이제 뭐 이대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올라온다 이러지만 우린 지금 의식 차원이니까. 근데 그것도 의식인 거예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기가 바로 의식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의 어떤 모든 그 의식의 어떤 그 근원을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거죠. 그래서 후셀이나 사르트르가 보기에는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돼서 그 해결까지 이르는 것은 전부 다 반성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비판하려고 하면은 뭐가 또 깔려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와 다른 게 있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비반성적 의식의 어떤 차원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시간 흐름하고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의식의 어떤 수동적 종합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 밑에 이제 후설 같은 경우도 나오고 사르트르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제 이야기하기에는 종래의 모든 그 근대 철학 자체는 반성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반성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런 다음에 이거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이루어지려면 뭔가를 보고 느낀 게 있어야 되고 그걸 이제 주제화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선반성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던 이 의식을 다시 떠올리고 그걸 반성화할 때 요때는 이제 자아가 이제 우리가 의식화된 거니까 작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일 때는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어떤 자아라는 게 아닌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선반성과 반성적 의식은 하나의 전체의 의식의 흐름이기는 같은 그긴 이죠. 그러나 이 반성적 의식이 작동하기 위한 그 밑의 근거 토대로서 선반성적인 의식이 밑에 의식에 이제 흐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후설한테는 시간 의식으로 들어가고, 즉 수동적 종합 의식으로 들어가고,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그 시간성 개념을 넣어서 다시 이제 이거를 하나의 주제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데카르타의 제가 연속성이라는 말을 한 거는 혹은 또 데카르타와 이 사르트르로 가는 어떤 의식의 어떤 근본 어떤 이 구조 자체가 이런 큰 어떤 흐름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점을 더 이제 사르트르의 어떤 의식 구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사르트르한테는 이걸 대자, 적자라는 말을 텍스트에도 이게 나옵니까? 적자, 대자 지금 좀 나옵니까, 쌤? 안 나오죠. 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실존주의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이것들을 실존으로 번역하지 말고 현존으로 번역하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왜한테 실존주의란 무엇인가가 워낙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냥 학문상으로는 그거를 실존을 현존으로 하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아시고, 일단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실존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에서는 내 엑스텐스 precede 그 요거는 원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에센스 얘기는, 그러니까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 하는 이야기.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책임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기토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하는데, 뭔가면은 이 책 자체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라는 책 자체가 사르트르한테는 존재와 무를 나오고 난 뒤에 나온 그 당시 시대적인 어떤 상황 자체가 뭐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인류 자체에 대한 어떤 위기 의식도 또 많았고 이렇기 때문에 종래에 대한 어떤 그 문명에 대한, 서구 문명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 혹은 그 어떤 그 참회적 어떤 그 고백 같은 것들이 이 책 자체에 어느 정도 녹아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사실은 존재와 무의 초월적 자아의 초월성이라는 책이라든지 존재와 무에 대한 어떤 이 생각이 거기에 녹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아무래도 강의를 일반인 위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전문적인 어떤 용어를 빼고 그 일상적인 어떤 차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존재와 무라든지 아니면 그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어떤 그 근거 자체는 바로 그의 존재론에서 도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 대자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의식이 자기를 심층에 있는 어떤 이 선반성적인 의식을 의식화하는 것 혹은 대상을 그럴 때 다시 이제 대상이 자기를 타자와 그렇죠. 타자화라든지 아니요 요때 이제 타자화하는 건 또 이제 또 조금 다른 의미인데 조금 그런 예 조금 좀 다른 의미인데 자기를 의식이 흐르고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떤 거를 인식한다, 인지한다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의식화되어 있는 어떤 반성적 이전의 어떤 의식을 즉 자기를 반성화되어 있는 어떤 자기가 아닌 것을 끌어올려서 자기화시키는 거니까 여기서 상당히 순환적인 어떤 그걸 갖죠. 그러니까 대자라는 것 자체는 뭐를 이렇게 그 적자 있는 라는 물체라든지 아니면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식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데 사실은 어떤 것을 규정화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걸 대상을 인식한다. 그러면은 그건 그 자체가 다시 뭘 말하는가 하면은 존재론적으로 측면을 보면은 그 적자적으로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뭔가 규정을 내리는 거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의식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초월 기능이고 거기에 대해서 규정화하는 어떤 능력이니까 이거를 바로 대상의 무기능 이렇게 되는 거죠. 자아가 갖고 있는 왜 어떤 거를 뭔가를 만들어준 부정하는 거니까 그게 자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런 측면.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우리가 물을 왜 이 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기가 대상 자체가 자아가 자기 자신 있는 게 방식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아까 전에 우리 말한 그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자아가 어떤 식으로 규정화되는 어떤 방식으로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자아가 선반성적인 의식을 올려서 의식화한다는 것 자체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규정화되어 있는 어떤 자아 혹은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본질 개념 그런 걸 상정하는 게 아니고 의식 자체를 그때그때마다 떠올려서 자아의 어떤 그 방식을 파악하는 거니까 이럴 때 자아 자체라는 거는 뭔가 규정화되어 있는 어떤 본질적인 게 선행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자아를 규정하는 게 아니니까 바로 이럴 때의 자아 자체가 바로 즉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주 그 할 때는 데카르트를 공부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한번 봤었죠. 사유하는 동안만 존재한다. 그게 꼭 여기에는 완전히 이렇게 딱 해당이 안 되지만은 여기서도 유사하게 가져와 보면은 뭔가 하면은 이 의식을 떠올리는 어떤 그때만 즉 있는 거에 있어서 즉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규정이 미리 져 있어가지고 자아라는 어떤 그 규정의 어떤 형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어떤 거를 대상화할 때 그때 의식이 자기 규정을 하면서 그때의 어떤 자아가 이루어지는 요럴 차원에서의 어떤 의식이니까 바로 실존은 그 본질보다 앞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예, 선. 한자로는 저게 무슨 자가 보면 대자 즉자 하는 게 예. 원어는 뭔데 한자로 어떻게 번역된 건지. 예. 그게 예?
마주서게 하다 예. 이런 의미예요. 마주서게 하다, 그 됐다, 마주서게 하다 이런 어떤 의미. 그러니까는 원래 이 존재라는 거는 순수하게 자기 아무것도 터치를 안 하니까 순수하게 그 자기로만 충만해 있는데 이 존재가 적자가 그래서 뭔가 건드리지 않습니까? 가서 규정을 하니까 자아가 선반성적이 있을 때는 그냥 이 자아하고 대상하고 이 의식하고 아직 의식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뭔지 아닌지 지금 모르는 거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의식이죠. 그러면 적자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실체가 자기 존재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갇혀 있는 거고 자기 혼자 충만해 있는 거죠. 나를 대자적 입장에서 이제 마주서서 보려면 예,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실체가 나의 그렇죠, 그렇죠. 자아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을 타인처럼 볼 수 있어야지 이제 나의 실체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자적 의미가 그래서 이제 그때를 타인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이 의식의 흐름이 이게 자기의 통일성인데 이 선반성적인 것과 반성이 이게 순환하면서 이게 이제 해줘야지 이루어져야지 하나의 의식인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동시에 뭔가를 이렇게 지금 보면서 지금 강의를 막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생님 뭐 이렇게 보면서 막 하죠. 이거는 그냥 내 의식 속에 지금 내 지평으로 지금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 선생님 뭐 내가 주목을 한다든지 유경련 선생님 이렇게 주목을 딱 하면은 그 지금 주목했던 것에서 뭔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그 나오는 것 때는 지금 반성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대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대자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아무 그런 어떤 개념화 시키지 않고 이럴 때는 막 그냥 이렇게 보죠.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대상하고 나하고 선반성적 이전 이 단계에서 지금 의식 관계를 맺는 거죠. 이건 의식 흐름인 거예요. 그냥 의식의 어떤 흐름 자체로서 어떤 형태로든 나하고 의식하고는 관계를 맺으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든 이 나를 딱 갈로를 넣고 이것만 가만히 봤을 때는 이 자체로서는 지 혼자 이렇게 막 충만하게 있겠죠. 하지만은 어쨌거나 간에 나하고 의식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흐르게 가지고 이건 내 의식의 지금 흐름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자유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책임이라는 문제는 이제 또 조금 또 여기 이제 공존 이제 그게 되는데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책에서 이제 지금 저 주목 읽으셔서 하시겠지만 나뿐만 아니라 인류 자체도 여기 같이 정립이 된다 이제 이러는 거죠. 이게 사르트르한테 아주 독특하고 저것 때문에 안가지망을 자꾸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계를 나의 사하고 어떤 그거를 관계를 하면은 동시에 다른 분들하고도 같은 관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사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내가 청소를 하고 뭐 어떤 걸 이런 관계는 1대1 관계지만은 그 속에는 이미 같이 그 윤리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다른 인류에 대한 어떤 문제가 같이 지금 의식이 지금 정립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르트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조금 독특한 매력.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타자 문제로 넘어갈 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지금 오늘은 이 지향성 문제하고 이 선반성적 의식에서 어떻게 반성적 의식으로 들어오면서 이 반성적 의식에 이게 들어오는 것,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데카르트에서부터 시작해서 헤겔까지 이루고 있는 어떤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선반성적 의식 구조를 이걸 제시했기 때문에 사르트르라든지 후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판이 성립하는 거죠. 우리가 비판이 성립하려면 항상 대안을 있어야만이 그게 이제 비판이 진정하게 이제 성립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물을 하나 부정하는 것이 불과할 뿐인데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한테 대자와 적자의 어떤 문제가 성립되면서 여기서 이제 쉽게 자유라든지 책임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또 앞에서 저는 이 책을 다 읽어버려가지고 조금 이게 순서가 지금 제가 좀 뒤죽박죽한데 여기서 이제 불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불안이라는 걸 한번 분석해보죠. 불안과 두려움은 다르잖아요. 혹은 공포.
불안과 공포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 제가 이제 쉬었다가 강의를 계속 제가 요걸 중심으로 불안과 공포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반성적 의식과 선반성적 의식이 차이가 나는지 그걸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조금 쉬었다가 하죠.